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Be Happy,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입니다. 라면왕 이철호, 1937년 충남 천안 출생, 1954년 한국 전쟁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르웨이로 건너갔다. 1950년대 후반 오슬로의 엘베바켄 직업학교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스위스로 건너가 공부를 계속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그는 스타방거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1964년 독일 여성 안델리제 비테와 결혼했다. 둘 사이에서는 안냐, 소냐, 이리나가 태어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철호는 멜하우센 기업의 총지배인으로 일했다. 하지만 기업이 덴마크 회사로 넘어가고 아내를 잃는 불운마저 겪은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미스터리 라면은 이 시기에 탄생하였으며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철호는 노르웨이의 라면왕으로 등극했다. 이리나 리, 라면왕 이철호의 막내딸, 1976년 오슬로 출생, 성장기의 대부분을 오슬로에서 보냈다. 베르겐에서 수년 동안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미국 뉴욕의 기자로도 활동을 했다. 현재 이리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강연자로 활약하며 오슬로에서 살고 있다. 네, 파트는 총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은 철호에서 아치까지, 파트 2는 노르웨이에서 털을 닦기까지, 파트 3는 새로운 사업의 준비 단계, 파트 4는 라면왕 미스터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철호님과 이리나리님 공저입니다. 공저. 네, 앞부분부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철호에서 아치까지. 거꾸로 달렸던 어린 시절. 인생의 비밀 중 하나는 걸림돌로부터 디딤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잭펜, 남아공의 의사 겸 작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나는 인생이라는 길을 거꾸로 걷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전쟁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장사를 하려 덤볐던 것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실속보다는 인간관계를 먼저 챙기려는 태도를 보였으니 인생을 지름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기엔 거꾸로 가는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소신을 따라 행동하는 길이 길게 보면 지름길이었다. 이씨 집안 둘째 아들. 소년의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마당 쓸기로 하루를 시작했다. 의뢰하는 느릿하고 단조로운 비질로 담벼락 아래와 마당에 쌓인 먼지를 쓸어냈다. 대문께에 잠시 멈춰선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는 자주 그곳에 서서 자갈길 건너에 있는 논이 바람에 넘실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14년간 6명의 자식을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총명하고 예쁜 여자아이였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아들을 원했기에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완전 무결한 영혼은 이생에 다시 태어날 때 사내아이의 모습으로 난다고 들었소. 그가 아내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였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아내는 항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세월이 흘러 둘째를 얻게 되었다. 이번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다. 그 이후 셋째부터 막내까지 모두 아들이었다. 무려 5명이나 되는 아들을 차례로 보게 된 것이었다. 이제 이씨 집안 미래는 탄탄대로요. 그는 가문의 이름과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6명의 자녀를 출산해낸 아내가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런저런 근심이 생길 때도 많았지만 그는 자기가 자라온 모습대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항상 어른을 공경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6아이 모두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가출의 추억. 철호는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항상 지체하지 않고 교과서를 꺼내들어 그날 배운 것들을 복습했다. 철호의 아버지는 공부에 열성을 보이는 셋째를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다. 공부를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어린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끽하며 아이답게 자라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오늘도 책만 들여다볼 거냐?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공부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머지 시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지내도 된다. 아버지는 상냥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철호에게 이야기했다. 철호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막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이야기했다.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라. 그것만 제대로 하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떨어질 일 없다. 그러니 지금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아라. 아버지와 달리 철호의 어머니는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도 언젠가 한번 철호에게 크게 화를 낸 일이 있었다. 방과 후 연날처럼 귀가하는 중이었다. 그때 한 친구가 담장 위에 올라가 중심 잡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 말에 철호는 발 하나 딛기도 좁은 폭의 담장에 주저없이 올라갔다. 중심을 잡으려 애를 썼지만 아니나 다를까 2미터가 넘는 높이의 담장에서 철호는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혼날 게 뻔한데 어쩌면 좋지? 친구들은 담장에서 떨어진 철호에게 달려와 괜찮은지 연신 물었지만 철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게 혼날 걱정뿐이었다. 절뚝거리며 도착하니 대문 앞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 꼴이 돼서 들어오니? 바지도 다 찢어지고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 너희들 먹이고 입히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 철호가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기를 바라던 아버지는 철호를 야단칠 마음이 없었다. 남편이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바랐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쳤다. 당신 정말 가만히 있을 생각이에요?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철호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철호는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다. 너무 당황해 어머니를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철호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동네 뒷산에 몸을 숨겼다. 얼얼할 뺨 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아주 도망을 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내가 집을 나가면 꼴 보기 싫은 아이가 사라졌다고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 동안 사방에는 어둠이 깔렸다. 철호는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했다. 그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 가족이 철호를 찾아 뒷산으로 올라온 듯 했다. 누나의 목소리도 들렸고 철호를 봤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뭐라 대답하는 형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래쪽 자갈길에서는 동생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철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소? 당신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갔소. 이제 만족하오? 철호가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작정이오? 아버지의 호통에 어머니는 대답 없이 흐느끼기만 했다. 다시 철호를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호는 아버지의 호통과 어머니의 흐느낌 속에 담긴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쩐지 행복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뒷산에서 거의 하루를 꼬박 보낸 철호는 그날 밤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후회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밤에 두 발 뻗고 자려면 늦가을 공기는 어느새 차갑고 으스스한 초겨울 공기를 닮아가고 있었다. 철호는 대나무 돗자리 위에 딱딱한 베개를 베고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슬슬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철호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학교를 향해 가는 중이었다. 때는 여름인 듯 울창한 숲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런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오는 것이 아닌가? 철호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참으려 했지만 학교까지는 길이 너무 멀었다. 결국 길가 뒤쪽에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았다. 그때 근처에 놓여있는 지갑이 철호의 눈에 띄었다. 그는 얼른 바지를 축혀 올리고 지갑 쪽으로 걸어나갔다. 돈이 두둑이 들어있는 지갑이었다. 순간 잠에서 깨고 보니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다. 꿈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이 그만 실제로 이불에 실례를 한 것이었다. 철호는 어머니를 깨웠다. 철호야,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잠자리에서 오줌을 누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잠에 취해 체념 섞인 소리로 꾸중했다. 그런데 어머니, 꿈에서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했어요.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불을 걷어내던 어머니는 철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라. 꿈에서 돈 지갑을 발견했다니 그런 개꿈은 얼른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다. 알았니? 다음날 아침 철우는 날이 밝자마자 꿈에서 봤던 그곳으로 다름질쳤다. 숲은 꿈에서처럼 울창하고 푸르진 않았지만 철우는 그곳에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다. 그 근처를 이리저리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돈이 두둑이 들어있는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너무 신기했다. 철우는 얼른 지갑을 손에 들고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뛰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 철우는 너무도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아버지가 철우의 손에 있던 지갑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철우는 지난밤 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 지갑이 있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철우를 쏘아본 뒤 뺨을 힘껏 내리쳤다. 바른 대로 말해라. 이 돈 어디서 훔쳤어? 더 늦기 전에 당장 주인에게 돌려줘라. 알았니? 철우는 억울함에 눈물이 나왔다.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꿈을 꾸고서 찾아낸 지갑이란 말이에요. 훔친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철우를 바라보다가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 지갑을 도로 들고 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아라.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 분명하고 어쩌면 근처에서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정도의 큰 돈을 잃었다면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철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앞으로는 무엇을 발견하든 내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라. 알아듣겠니? 예, 아버지. 철우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는 돈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아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니 지갑을 제자리에 두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싶지 않아 원래 있던 자리에 지갑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등굣길의 그 자리를 살펴보았다. 지갑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한동안은 매일 확인했다. 심지어 휴일에도 일부러 그 길을 다녀가곤 했다. 지갑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 보름쯤 지났을까? 마침내 지갑이 자취를 감추었다. 철우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밤에 발 뻗고 자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아버지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비즈니스도 투명해야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포장하게 되면 당장은 상대를 현혹해 물건을 팔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는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없게 될 뿐더러 그가 주변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 앞으로는 그 상품을 어디서도 팔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네, 오늘은 Be Happy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리 이야기의 미스터 리 이야기의 앞부분을 제가 잠깐 낭독을 해봤습니다. 이 라면왕 이철호 대표님은 이 노르웨이 정말 빈털터리 고아에서 노르웨이 국민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민자 최초로 국민 훈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라면왕 미스터 리 이야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더 모던입니다.